한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광고 카피인데요.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해.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떼어놓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서 2018년도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보면은 워킹맘들은 일단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가 41.9%였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 51.2%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좀 소원해진 것 같다가 33.5%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킹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그러는 건 약간 부족한 평가가 이제 나왔죠. 하지만 만약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그런 자조적인 자기 비난은 우리가 참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숭고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회가 그 워킹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무리하고 있구나. 혹시 너의 욕심은 아니니?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좀 느끼냐면요. 조찬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스탠바이가 한 6시 반 정도 되죠? 그때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6시 반인데 엄마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애는 누가 봐요? 아니,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와 있는 거잖아요. 저를 부르신 분들조차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일단 애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는 그냥 이 사회에서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와 또 미래에 우리의 딸들이 일하는 시점에서도 여성 인력이 사회 안에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워킹맘들의 가져야 될 어떤 컨디션은 뭐냐면요. 당연함이에요. 일하러 가는 거 당연한 거죠. 미안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엄마들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사랑과 좌절, 그리고 증오스러운 파괴와 회복이 순환된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치유 능력과 파괴성을 조정하며 보상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 아기가 좋은 환경, 일단 잘 자고, 잘 먹고, 따뜻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있을 때 아기들은 엄마가 와서 너무 좋지만 엄마가 또 가서 너무 좌절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믿기도 했다가 엄마가 오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너무 좋기도 하는 이런 순환들을 아기들은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스스로 이제 발달시키게 돼요. 엄마가 갔지만 다시 오는구나. 너무 슬프지만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은 엄마가 또 오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반드시 그 부재를 엄마에게서만 찾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4살 때였나? 수족구 이제 걸려서 링거를 맞추고선 돌봐주지 못하고 다른 가족에게 이제 아기를 맡기고 나올 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는요, 조력자들을 평소에 아주 잘 배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좀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만큼 또 내가 그 친구한테 보상을 해주고 잊을 수 있는 어떤 관계들. 여러분 그 평소에 부탁할 때만 전화하고 이러면 진짜 좀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식구들한테 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이나 사촌 동생이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잘 먹이면은 또 맛있게 먹었지. 너 있잖아, 내년 어느 봄날쯤에 우리 애가 아파갖고 연락 내가 너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너 꼭 받아. 막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이렇게 밑밥도 막 깔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관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이분이 애가 열이 나가지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잘 서포트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굉장히 신의 있게 행동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워킹맘들은 동네에서 전업맘 친구를 가지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전업맘 친구들은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집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집 안에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통해. 은근히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도 느끼시고 또 전업맘이신 엄마들은 또 워킹맘들한테 너무 애를 안 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서로가 정말로 격려해줄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이럴 때 전업맘 친구들의 도움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아주 화끈하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그 수술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애 저희 집에 데려와서 엄마 퇴원할 때까지 한 4일 정도 재우고 보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전업맘들과 동네 친구 네트워크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심과 태도가 만들어주지 워킹맘들이 전업맘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런 좋은 엄마들이 옆에 붙지는 않아요. 나도 정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짜 너무 고맙다. 맛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사야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대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쉐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워킹맘이 체력과 한계를 느낄 때 또 많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두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5년을 버텼더니 너무 힘드네요. 체력의 한계, 시간의 부족 정말로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력이 이제 고갈되면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아니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쓰레기는 그래도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이제 짜증.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야, 엄마가 이거 어저께 치웠는데 그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냥 가전을 들여야 돼요. 집안일은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 죄송해요. 이런 솔루션. 뭐 하나 드리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가전, 생활가전, 경제 여건이 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식세기 이모님이라고 하는지 너무 좋은 거야. 남편하고도 집안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쟁이 일어나죠. 이제 신혼 때 이야기부터 다시 나와서 그때부터 내가 네가 들어온 걸 알아봤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 부부 사이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심의 대화가 워킹맘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요일날 밤에 애들이 자면요. 그때부터는 좀 부부끼리 맥주도 하시고 치킨도 드시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그게 부부의 묘미잖아요. 그 목적 없는 대화. 부부간에 굉장히 큰 힐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원래 부부간에 얘기할 때 가장 안 좋은 인트로 뭔지 아시죠? 당신 나랑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상대방이 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막 이러나요? 좋아. 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오늘인가? 이러면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맞붙으면은 결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엔 이제 톡 이런 걸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공지를 이제 올려요. 이번 주 픽업은 몇 시에 어디 가야 함, 약 얼마큼 먹여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렇게 공지로 이제 올리고 그럴 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에서 쌀이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받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하나는 아이 양육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장보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떨어진 거 발견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뭐 롤휴지, 사야 할 것 거기에다 다 올려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여보 여기 올리면은 다 살 수 있는 건가 봐? 이러면서 막 차 사진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분업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주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 시간 사용이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요. 주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황금같이 주어지거든요. 난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늦잠을 자고 싶다. 그러면 나는 토요일 날 2시까지 완전 잘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케이 그럼 내가 2시까지 대신에 나는 너가 일어나면 2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주말에 최소한 3시간, 4시간이라도 잠을 충분히 자든 뭐 책을 읽든 혼자서 운동을 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전략적으로 잘 해줘야지 주말에 와르르 아이들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시달리다가 월요일을 맞이하면은 고만 말이 이렇게 들고서 이제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사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집안 세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별스타그램 이런 거 보시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집, 깨끗한 주방 이런 거 보셔가지고 자꾸 속상해 하시는데요. 누구의 집도 그러지 않아요. 슈퍼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꼭 집중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연결은 잘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연결은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연결된 느낌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막 바쁜 시즌에는 확실히 연결점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애가 6살 때 그린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출장 갔대요. 출장.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얘들아, 가족이랑 그림인데 내가 없다.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무슨 그림을 올렸냐면은 어항에 딸 둘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어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야, 나는 금붕어인데 어항 밖에 있어. 나는 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덜컹하죠. 근데 이제 정서적인 연결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또 그냥 또 몰입하면 되죠. 그러면 정서적인 연결을 어떻게 하지 아이하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남편하고 이렇게 눈 마주쳤던 그 순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이 눈맞춤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요. 아이들하고도 그래요. 이거 말고요. 아이하고 이렇게 그윽하게 그리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눈은 딱 마주치는 한 30초 정도 손 잡아주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오늘 잘 지냈어? 이러면서 눈 이렇게 마주치는 거 있죠. 야, 요것만 잘해도 되게 좋아요. 저는 365일 중에서 330일 정도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재웠어요, 제가. 애가 이제 자러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서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고민이 그 시간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저는 2가지 대화를 꼭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이에요. 그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얘기. 오늘 공부 어디까지 했어? 구구단 몇 단까지 외웠어? 그러면 아마 애들이 문을 잠궈버릴걸요? 그런 얘기 말고 관계적인 얘기. 요즘에 뭐 재밌어?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해주면서 아 그랬구나 나중에 나 보여줘.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사실은 내가 이거 했는데 막 펼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 그런 케어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에겐 그 개념이 중요하죠. 엄마에겐 내가 중요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고민이 생길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편이다.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잘 줄 수 있는 시간이 딱 이렇게 몰입해주는 시간이에요. 모성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는 것도 좋은 모성이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만원 지하철에 실려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은 자기 효능감도 생기시고 또 경제력도 좀 생기게 되니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잘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주제예요. 보통 요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뭘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연애 중인데 스킨십만 하면 제 안에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표현인데 혹시나 그 사람은 제가 밝힌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됩니다. 스킨십 할 때마다 저와 달리 연인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스킨십 하는 게 싫은 걸까요? 저는요, 진도만 나가면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 얼굴이요.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어디선가 엄마가 지켜볼 것만 같은데 스킨십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스킨십에 대한 얘기는요,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스킨십,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스킨십은 할 자유를 쓸 때와 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때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정서적인 만족이랄지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과 더불어 관계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받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들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자유를 잘 누려도 되는 이유, 흥미로운 조사를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스킨십 행위에 관한 문화소통적 기술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의 연구였냐면 스킨십 행위를 일종의 그 문화적인 행위, 예를 들어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볼도 부비고 막 가볍게 막 볼키스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했을 때 그에 비해 한국인의 신체 접촉 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인 지역의 24세에서 34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가슴과 생식기 주변은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고 대신에 머리, 그 다음에 목, 어깨 이렇게 톡톡 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아, 약간 마음을 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양보다는 인사로서의 스킨십 이런 것도 관대한 문화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나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뽀뽀하거나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포옹하는 것 혹시 자주 목격하시나요? 아마 보통 안 그러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움츠러드는 이제 배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음의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 성장하기를 독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자녀들이 성적인 존재로 큰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녀들을 2차 성징이 나타내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너는 성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 성적인 느낌에 흥분되는 것, 성적인 것에 설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1+1은 2다 라는 것을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성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을 알려주면 일찍 성에 눈을 깨고 아주 그냥 까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산수, 수학을 뭐 못 배워가지고 뭐 못하고 뭐 영어를 못 배워갖고 뭐 외국 사람만 보면 입이 막히고 막 이러나요? 그거 가르쳐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배움과 아웃풋은 굉장히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될 지식처럼 우리가 배웠어야 됐는데 관계적인 성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거나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텔레비보다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은 편안하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었다.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 아빠 애기는 어떻게 생겨? 이런 말에도 이제 잘 우리가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몇 가지 컨디션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한가?
요즘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이랄지 성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가?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나? 이게 됐을 때 상대방은 어디까지 괜찮나?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기할까요? 보통 요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아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밝은 햇살 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가 됐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밝은 날 아이스함에 마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만큼 재밌는 주제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대화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성적 친밀도라는 거는 성행위나 스킨십을 하는 과정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스킨십에 대해서 하는 대화, 말의 언어를 통해서 성적 친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는 어디까지 괜찮은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존중하나 이게 확인돼서 일단 할 자유를 행사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주 많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대화가 말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의 대화가 몸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침묵의 몸부림은 절대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나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지 스킨십만 목적으로 다가오거나 잠자리 후 사라지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의 관계를 스킨십만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오늘은 싫어 라고 할 때도 야 너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너 내가 싫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막 협박하거나 이게 성폭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행사하면서 나를 압박하지 않고 오늘 몸이 되게 안 좋구나,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킨십은 또 섹스는 팀워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 등 긁어줘 보신 적 있죠? 그럼 이제 막 긁죠. 그럼 한 번에 아빠가 야 기가 막히게 시원하다 이러지 않죠?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야 여기 몇 프로 안에 위로, 야 너는 이렇게 손가락이 다시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킨십도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디가 간지럽고 어디가 좋고 거기는 별로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 하는 그 개인 플레이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지 않을 자유도 있겠죠.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율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유로 스킨십의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의사소통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좀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 관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하지 않을 자유를 잘 행사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성인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그냥 허락했을 때 이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첫 번째, 관계의 만족도는 결국에는 되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나도 상대를 원할 때 해야지 성행위라는 게 굉장히 액팅하고 자연스럽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 것인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수치심과 어떤 비참함이 마음에 남을 겁니다. 당연히 관계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 있는 결과는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행동을 더 많이 허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마 노를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를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날 사람이라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의사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돔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행히 요즘에는 그 노콘 노색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콘돔은 단순히 피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병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 건강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평생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피임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임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되는데 피임은 각자 다 해야 하는 게 완벽한 피임입니다. 너가 하거나 내가 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지뢰사정이나 배란축이나 뭐 자연 피임 이런 거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피임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정서적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섹스를 시작한 관계는 계속해서 섹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왕 한 사이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월 달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배려했고 갈등이 있었지만 잘 됐어요. 그럼 1월 달에는 우리 충분히 섹스를 할 수 있는 사이였죠. 근데 3월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고 우리는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고 그러면 섹스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컨디션들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스킨십이든 모든 관계든 끌려오는 사람보다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랭 드 보통의 어떤 글 한 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성적 기벽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섹스는 결코 기대만큼 단순해지거나 유쾌해지지 않는다. 섹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섹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랑 위에 얌전히 앉아있기를 거부한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우리는 섹스에게 통제당하지 않고 섹스를 잘 통제하면서 사랑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환장 막둥 커플 저희 세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장남, 장녀 커플, 그 장장 커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막내랑 다른 출생 순위도 알려주세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들은 어떤가? 아주 그냥 화장할 구석들이지만 또 너무 귀여워서 또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막둥이들 커플은 어떻게 사나? 어떤 고민이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순위가 인간관계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 의견도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전략이 출생순위의 서열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는 뭐 첫째다움, 막내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고착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출생순위가 성장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심리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들은요 아주 편안한 심리를 가진 상태가 많이 있고요. 편안한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주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반항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막내를 낳았을 때 시점은 육아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리고 또 엄마들도 3번 정도 애를 낳으면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게 애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막 뭐 위험한 거 해도 막 엄마 가갖고 아 뜨거 막 이렇게 하지만 막내는 이리 와 아뜨 이렇게 몸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글을 배운다고 얘를 쳤을 때도 첫째가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거의 막 돌아버려요. 앉아, 기억, 니은 이 동네에 받침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언제까지 새우깡 너 그림 보고 사올 거야? 엄청나게 막 이를 쪼져.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모른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과자 봉지 다 그림 보고 사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내들은 첫째들하고는 아주 다른 컨디션을 가지게 돼요. 막내들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막내라서 이 집에서 누리는 수혜가 무엇인지를 클수록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많은 것에 면죄부를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격과 개인차라는 논문에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더 창의적이고 더 반항적인 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육아 방식이 이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막내들은 어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살죠. 자기가 이렇게 떼부리거나 이제 이러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슈렉의 고양이 눈 이런 거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코너에 몰리면 이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첫 출산보다는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통제할 힘은 좀 없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애교와 눈물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막내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야 애기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은 뭐 40살짜리 애기가 막 전화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막내들은 항상 가족에서 애기 40이어도 애기, 50이어도 애기, 애기처럼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때로는 방임된 그런 이제 막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내는 나는 심부름만 하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막 하는 막내도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막내까지 그렇게 막 푸시하면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요. 첫째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게 꼭 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요, 막내들한테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내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딱 받을 때 조금 다시 힘을 내서 점프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내는 딱 그 반대예요. 누구도 잘 도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딱 동료에서 넘어가는 경험들이 약간 적고 귀엽고 애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게 무기력이 발달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막내들은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구들 아무도 염색하지 않았지만 보라색으로 딱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막내고요. 딱 휴학해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과감한 선택할 수 있는 거 막내들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다른 어나더 레벨로 잘 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막내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전통적인 선택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심리학자이자 유머 작가로도 활동을 하신 케빈 리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같이 완전히 다른 출생 순위가 아주 편안한 관계를 주지만 막내와 막내처럼 아주 가까운 출생 순위 이제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막내 커플들은 정말 어떤 환장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았던 그런 막내들은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죠? 막내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애정 결핍에 시달려서 결혼한 뒤로부터는 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잘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막내들의 결혼은 때로 둘 다 완전히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요소는 뭘까? 애를 키울 때 필요한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도 막내들에게 정말로 좋은 점은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졌고 아주 유머러스한 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코미디언들이 다 막내 출신이 많다고 하죠. 막내들은 위기의 순간에 유머 감각을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이제 내가 하기로 했어요. 요것만 보고 요 게임 한 판만 하고 이제 딱 설거지 하려고 하지만 잠이 쏟아지죠. 잠이 들어요. 아침이 밝아요. 너무 빨리 밝아요, 아침이. 설거지 하기 전에 아침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피치가 올라가죠. 설거지 한다며. 근데 분명히 설거지 했는데 꿈에서 했나 봐.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도록 할게. 이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설거지 해야죠. 그래서 막내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유머를 잘 사용하면서도 책임감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막내들도 위의 형제들이 성별이
어땠느냐에 따라 또 그 성격이 매우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막내들 중에서도 언니만 있는 막내딸. 아주 나쁜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예쁜 옷을 입죠. 벗어봐봐. 나도 한번 입어보자. 네 것만 샀어? 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반짝이는 거. 자, 그래서 언니가 많았던 여동생들이 결혼했으면 가장 좋은 배필은 여동생이 많았던 장남. 왜냐하면은 여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교묘함을 아주 잘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요청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또 오빠들만 있는 막내딸이 있을 거예요. 이 막내딸들은 아주 사교적이에요.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매력적이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오빠들이 많은 여동생은 뭐 남자 하나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막 오빠들이 막 이러고 다 나타나죠. 세상이 그녀의 편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남성들을 경험하고 남성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의 친화력에 아주 홀딱 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개팅 같은 거 나가도 그냥 잘 돼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남자를 아주 잘 알죠. 이렇게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죠? 하지만 또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빠가 많을수록 한 남자한테 정착하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피드백 속에서 만족감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관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주 이기적이지만 잘 적응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줄타기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만족도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남성들을 살펴볼게요. 형들만 있는 막내가 있을 겁니다. 형들이 너무 강해요. 로봇 한번 만지려면은 순서에 순서가 와가지고 나는 발목 한번 만지려면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자에게 수줍음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여자들이랑 엄마 외에는 지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수줍어요. 소개팅에도 수줍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제들 와도 너무 수줍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또 여자를 약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지의 존재는 두려운 거잖아요. 모르면 불안한데 그만큼 아내에게 적응하기도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삐진다.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는데? 아니 화난 것 같아. 아니 화 안 났어. 피곤해서 그래. 에이 화났잖아. 아니라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들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여기가 당신 가정이라고 생각은 해? 걔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나만 있는 막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평생 여자들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 집이 열렬히 원했어요. 아들을. 그쵸? 끝남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다 좋아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쵸?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고기가 큰 덩이는 내 거였죠. 생선을 말라 먹어도 가시를 다 발라서 먹였어요. 끝남이 다음에 나온 아들인데 목에 가시가 걸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대접받고 대우받았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특권들을 결혼 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참 안타까운 점은요. 누나들이 뭐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계속해서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워낙에도 수동적인 이런 막내들은 누나들의 개입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내가 황당할 만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엄마 막 칠순잔치 막 이런 것도 누나가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누나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간다 그랬는데? 그럼 당신 안 갈 거야? 결정해가지고 통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막내 커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분화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게 잘 분화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막내들은 이런 성장을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들은 굉장히 자기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러면 너도 그냥 늦게 들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막내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커플들은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게 성장점이었다면 막내 커플들의 성장점은 무엇이냐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 목표 지향적이 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2023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있어야 되나. 아, 내가 올해는 세탁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까먹지 말고 자동차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서 와이프의 무엇의 꿈을 꼭 이루어주겠다. 우리 배우자가 이걸 배우도록 내가 꼭 잘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더 개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던 것만큼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의 경조사 날짜, 재활용 날짜가 언제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아이의 고민을 알아내는 거.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배우자의 고민 알아내는 것. 당신 요즘에 맥주 캔 개수가 되게 늘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개입하는 거. 우리 집은 왜 언제부터 잡곡밥 먹는지 그 이유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내 몸을 걱정해서 먹게 됐는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그 가정을 잘 책임지면서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출생순위는 그 사람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단순화해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커플들이 잘 맞으면 핏이 좋긴 하죠. 하지만 핏이 잘 안 맞는 장장 커플이나 막내 둥이둥이 커플은 본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엄청나게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많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커플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막내들은 한껏 유머와 위트를 잘 활용하셔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